6.25 전쟁. 단 10분의 몰아보기 그날 벌어진 충격의 모든 것. 서마스 그날 새벽의 충격.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포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10만 명이 T-34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군 장교 대부분이 주말 휴가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계획된 기습이었죠. 김일성은 6개월간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받고 그리고 한국군이 가장 방심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의정부 방어선에 있던 한 소대장이 급히 보고합니다. 탱크입니다. 우리 쪽엔 대전차 무기가 없습니다. 당시 한국군에겐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차포도 몇 정 안 됐죠.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서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 함락.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를 겁니다. 서울이 단 3일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고 6월 28일 새벽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72시간. 500년 수도가 3일 만에 적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압도적인 무기 차이였습니다. T-34 탱크는 당시 최강의 전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무찌른 그 탱크였죠. 한국군의 총알은 이 탱크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화염병을 들고 탱크에 뛰어들었지만 그냥 깔려 죽었습니다. 둘째, 한강 다리 폭파였습니다.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 위엔 피난민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다리와 함께 그들도 한강에 수장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강 남쪽에 있던 국군 병력 대부분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립됐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25일 밤 대전으로 피난 갔습니다. 서울 시민 100만 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군에게 포위됐습니다. 그날의 공포를,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순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쪽으로. 서울이 함락된 후 한국군과 피난민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등에 보따리를 지고 아이 손을 잡고 맨발로 걸어가던 그 피난길. 6월 말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에 30km씩 걸었습니다. 물도 없고 밥도 없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북한군은 빨랐습니다. 7월 초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7월 중순 대구가 위태로웠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는 바다였습니다. 스미스 부대라고 아십니까? 일본에서 급히 건너온 미군 부대였습니다. 7월 5일 오산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군도 T-34 탱크를 막지 못했습니다. 미군도 후퇴했습니다. 이때 미국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전쟁이 아니라고. 낙동강 방어선. 그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거기마저 뚫리면 한반도는 끝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그곳에서는 지옥같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마이너스 역전의 한 수. 1950년 9월 15일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힌 날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작전이었는지 아십니까?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10m나 됩니다. 하루 중 딱 몇 시간만 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배가 갯벌에 좌초됩니다. 적의 표적이 되는 거죠. 미 해군 제독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방심하고 있을 거라고 읽은 겁니다. 그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9월 15일 새벽 미 해병대가 인천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북한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인천엔 북한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력은 모두 낙동강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사흘 만에 인천을 점령했고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북한군은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낙동강에 있던 북한군 10만 명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섰고 북한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
한국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반도 역사를 뒤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공군 30만의 충격. 1950년 10월 말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하던 유엔군에게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공군이다. 수십만 명이 넘어오고 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정말 참전할까? 마오쩌둥이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릴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이동하면서 산속으로 숨어서 말입니다. 11월 25일 중공군이 일제히 공격에 나섰습니다. 나팔을 불며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져도 계속 왔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뒤에서 또 한 명이 총을 집어들고 달려왔습니다. 유엔군은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12월 평양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마저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후퇴 또 후퇴. 14후퇴라고 부르는 그 지옥같은 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아이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 추위를, 그 공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반도 북쪽 끝에서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 장진호 전투 지옥의 추위. 1950년 11월 말 함경남도 장진호.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 1사단 1만 5천 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됐습니다. 8대1. 게다가 날씨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상자의 피가 얼어붙어 지혈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미 해병대는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한다고 표현했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다. 13일간의 지옥. 해병대는 중공군과 싸우면서 동시에 추위와 싸우면서 120km를 돌파했습니다. 전사자 750명, 실종자 200명, 부상자 3,000명. 하지만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남에 도착한 해병대가 본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부두에 몰려 있었습니다. 배를 태워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 남으면 중공군에게 학살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흥남철수 마이너스 기적의 탈출. 1950년 12월 중순 흥남부두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군 지휘관 알몬드 장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뿐 아니라 피난민도 최대한 많이 태운다. 군수물자는 버리고 사람을 태워라. 이것은 군사작전의 원칙을 깬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인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1만 4천 명이 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60명 탈 배에 1만 4천 명이요. 배 안은 완전히 초만원이었습니다. 서 있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항해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해 중에 아기 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1만 4천 명 전원이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흥남철수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총 10만 5천 명의 피난민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북쪽에 남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실향민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흥남철수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끝없는 고지전. 1951년 봄 전선은 다시 38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더 이상 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고지를 빼앗고 빼앗기는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백마고지, 저격능선.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한 고지를 놓고 수십 번씩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낮엔 우리가 점령하고 밤엔 중공군이 빼앗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우리가 탈환하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면서 말이죠. 백마고지 전투를 아십니까? 1952년 10월 열흘 동안 벌어진 전투입니다. 중공군 1만 5천 명이 공격해왔습니다. 한국군 구사단이 막아냈습니다. 고지가 24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포탄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고지의 나무가 모두 사라지고 흙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됐죠. 한국군 전사자 3,500명, 중공군 전사자 1만 명. 결국 한국군이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이런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2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지쳐버린 그 순간이 왔습니다. 휴전 마이너스 끝나지 않은 전쟁.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총소리는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한국군 전사자 13만 7천 명, 유엔군 전사자 3만 7천 명, 북한 군중공군 전사자 52만 명, 군인만 70만 명이 넘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더 많습니다. 남북한 합쳐 민간인 사망자가 24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남쪽에, 어머니는 북쪽에, 형은 남쪽에, 동생은 북쪽에. 70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은 더 많고요.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서울은 건물의 90%가 파괴됐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도 없고 다리도 없고 철도도 끊겼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 시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나라가 이제는 K-팝과 반도체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오늘 10분 동안 우리는 6.25 전쟁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날 새벽의 충격, 3일 만에 서울 함락, 낙동강의 마지막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의 역전, 중공군의 개입, 장진호의 지옥, 흥남철수의 기적, 끝없는 고지전, 그리고 끝나지 않은 휴전.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화의 소중함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람도, 가족도, 집도, 나라도.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희생의 값입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헤어진 가족의 아픔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이 북쪽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통일은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넷째, 회복의 힘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우리의 저력. 먹을 것 없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그 시절, 여러분의 부모님이 견뎌내신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